이번 9.7 대책에서도 살짝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규제 지역에 지정될 것처럼 토호제도 국토부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의 LTV도 50에서 40%로 내린 부분이 아무리 봐도 이거 정부가 규제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제하기 전에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조급함?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9.7 공급 대책이 135만 호 기존에 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대책이 나왔는데 이후에 서울 집값 상승률은 더 높아졌어요. 이번에도 한강벨트 중심으로 오르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한강벨트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6.27 대책 발표될 때는 되고 나서 상승률이 0.43%에서 뚝뚝뚝뚝 떨어졌잖아요. 0.08%까지 서울 평균 상승률이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우리 9.7 공급 대책 발표되고 나서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0.09에서 이번 주는 0.12%까지 확대가 됐고요. 여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지금 현장 분위기 살펴보니까 이게 0.12가 아니라 훨씬 더 아마 목요일 내일 통계가 나오는데 9월 5주차 통계가 9월 4주차 통계가 나오게 되면 훌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그렇죠? 분위기는 굉장히 좀 핫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여가지고 좀 걱정되는 분위기.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막 계약도 막 배액 상환 또 하고 계약하려고 하니까 계좌 안 주고 또 계좌 받으면 몇 천만 원 올리고 하는 현상들이 마포, 성동, 강동, 뭐 동작 이런 지역들 광진구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9.7 대책 이후로 좀 너무 빠른데라는 걱정이 사실은 되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역시 마포, 성동이 우리 그 6.27 대책이 나오게 하는 주범이었잖아요. 사실 마포가 0.98%, 성동이 0.99%까지 올라가면서 주간 단위 1%가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태 내버려 두게 되면 다시 또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는 이유가 마포가 0.17에서 0.28%까지 올라갔고요. 성동구는 0.27에서 0.41%까지 다시 또 껑충 올라갔습니다. 이 속도면은 아마 9월 4주차 나오게 되면 0.5%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좀 너무 빠르다라는 게 걱정이고 아직까지 뭐 다행이라면 수도권의 나머지 지역들이나 노도강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노도강도 뭐라 그럴까요? 슬금슬금 조금씩 뭐 거래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부가 급한 불을 추석 전에 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궁금해요. 이 집을 사러 가시는 분들 마용성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좌 좀 주세요. 계좌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고 웃돈까지 주면서 왜 꼭 지금 사셔야만 하는지 하고 다른 한 가지는 마용성도 지금 정부가 지켜보고 있는 거 다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진작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호제가 지정될까 봐 사는 거예요? 뭔가 지정될 것 같고 토호제도 지정될 것 같고 이번 9.7 대책에서도 살짝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규제 지역에 지정될 것처럼 토호제도 국토부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의 LTV도 50에서 40%로 내린 부분이 아무리 봐도 이거 정부가 규제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제하기 전에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조급함? 심리가 좀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기다려본 것 같습니다. 일단 6.27 대책 발표되고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률도 떨어지니까 한마디로 현금 한 10억, 한 20억 정도 가지신 분이 일단 좀 기다려봤어요. 좀 안정이 되겠지? 다행이야. 내가 집 언젠가는 사려고 했는데 우리 5월, 6월에 타이밍 한번 놓쳤고 이번에 안정이 되니까 안정되면은 사야지라고 했는데 9.7 대책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상승률이 올라가죠. 어떡하지? 너도 나도? 그런데 뉴스는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규제는 곧 나올 것 같죠. 지금 추석은 임박했죠.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자들이 굉장히 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지금 아니면은 안 돼. 여기서 집값 떨어질까? 이제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이 결국에는 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아예 추가 지정 안 할 테니까 마음 놓고 천천히 큰 그림 보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한데 정부 입장에서 상승률이 이렇게 커지는데 국토부도 그렇고 이거를 우리 지켜볼게요. 우리 규제 안 할게요. 토지 거래도 안 할게요라고 한다면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게 방치잖아요. 야,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올라가는 거 용인해 줄게요라고 밖에는 안 되니까 정부는 어려워요. 이거 규제한다고 해도 문제고 규제한다고 하면 또 이럴까 봐요. 그 토어제 처음에 등장할 때 나라에서 찍어주는 거다. 그러니까요. 유망 지역으로 찍어준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겠죠.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면 해야 되는데 이게 하게 되면 또 찍어준다라는 효과가 나오게 되고 역설적으로 지금 강남 3구, 용산구가 이게 학습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17년부터 규제 지역 네. 지정이 됐잖아요. 한 7년? 8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거의 7년 정도 됐죠. 7년 동안 규제 지역 묶였는데 이제 일상화됐잖아요.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규제 지역을 풀어주게 되면 더 올라가고 안 풀어줘도 규제는 우리 친구야. 우리 원래 규제가 있었지.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라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전혀 약발이 안 먹힙니다. 그러면 마포나 성동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규제 나와? 거래량은 줄어들겠지. 상승률은 네. 조금 주춤할 거야. 그래도 살 사람은 사지 않겠어?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그럼 너희들 강남 3구, 용산구 살 거야? 살 돈 없잖아. 결국 여기밖에 더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오셔도 주소 이전해야 되잖아요. 일단 아직 적용이 안 됐으니까 저희가 걱정되는 건 이제 강남 3구, 용산구가 토지에 지정이 되니까 네.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이런 한강벨트 지역으로 사잖아요. 전세 네. 끼고 여기가 규제가 되면 이제 정부도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방의 부자들이 서울 한강벨트 규제됐으니까 이제 우리 그냥 해운대에 그냥 집 살래. 대구 수성구에 집 살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또 일부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 서울에 또 뭐가 있지? 서대문? 동대문? 뭐 다른 데를 찾아볼까라는 수요들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어서 이번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규제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요 한강벨트만 지정할지 네. 대출 규제처럼 수도권 전체를 다 묶어버릴지가 아마 고민 대상인 것 같고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수도권 다 묶게 되면 평택은 지금 마이너스 0.2%가 넘었는데 네. 우리는 왜 수도권이라 이유만으로 왜 우리를 하는 진짜 거야 어렵다. 라는 문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퍼즐을 지금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면 네. 반년 안에 가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지방에서 오신다고 하면 대출 안 대신에 받고.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사면 상관없습니까? 그럼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지금은 그렇군요. 돈 없는 사람이 연끌해서 레버리지해서 사는 시장이 아니고요. 자금력이 10억에서 20억 정도 있는 분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영혼은 담보로 안 받아주는군요. 네. 자, 계약금을 받아놓고 배액 상환 할 테니까 2배로 물어드릴 테니까 이 계약 깹시다 하는 사람이 늘어난대요. 요거는 보통 대세 상승장에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부동산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많지는 않은데 생기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는데 이제 집주인이 깨려면 배액 상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받은 돈 계약금 주고 그렇죠. 그만큼의 돈을 더 줘야 되고 매수자 집을 사려는 분들이 해약을 하려면 떼이는 그냥 거죠. 나 그냥 냈는 계약금 당신 네. 드세요. 나는 그냥 안 할래요라고 하는데 지금 집주인들이 깨고 있습니다. 최근 이게 논란이 좀 됐는데 네. 한 커뮤니티에서 분당에서 이제 나 배액 상환했어라고 해서 실제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린 분이 있는데 2,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네. 가계약금을. 그럼 그런데 5천만 원 물어줘야겠네요. 네, 5천만 원 물어주면은 되는데 일주일 새 한 3억 정도 올랐대요. 이게 거래 가격이. 일주일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인증을 했냐면 5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네. 미안해서 나 6천 줬어. 집주인이요? 그런 사람이 돈을 있어요? 더 줬다고 실제로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판교 보뜰마을 7단지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23억 거래가 됐는데 이번 달에 26억 5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제 직원이 계약하러 갔는데 뭐 부르는 게 값이고요. 계좌 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지금 집값이 분명히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 좀 사실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분당 이쪽은 재건축 이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재건축 이슈도 있고 원래 분당이 마포, 성동하고 동급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마포, 성동이 치고 올라가니까 우리가 저평가 아닌가? 반포가 올라가니까 잠실이 우리 너무 안 올랐어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듯이 분당도 지금 그런 심리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당 판교가 우리 분명히 쟤하고 친구였는데 쟤가 너무 빨리 가네?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가격이 너무 저평가인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도 매수자들이 따라붙지 않으면 그 가격이 형성이 안 될 그럼요. 텐데 네. 시장에 지금 대출과 무관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근데 반면에 완전히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서울에서 10년 전만 해도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 비중이 10건 중에 8건을 넘었는데 네. 이게 10년 만에 보니까 한 10건 중에 한 건 넘어가는 고수준까지 줄어들었네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이게 2015년하고 이제 올해 9월까지 9월 22일까지 이제 거래된 내역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2015년 하면 이제 불과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이면 이게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80.5%. 그러니까 10집 중에 8집, 5집 중에 4집이 6억 원 이하였으니까 사실 6억 원 넘어가는 집이 고가 아파트라는 공식이 좀 성립이 되죠. 상위 20% 5분위인데 지금은 정반대가 돼버렸습니다. 6억 원 이하가 15.8%니까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5분위, 하위 1분위가 되는 거죠. 하위 20%가 되고 나머지는 다 6억이 넘었다는 건데요. 지금 분위기에서 아마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15%나 된다고 서울에서 어디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돈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9억에서 15억 구간은 5.6%에서 33%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굉장히 많아졌네요. 6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15억 초과도 1.4%에서 27.3%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는 소형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정도 이 아파트로 보게 되면 실제로 차이는 더 많이 벌어져서 6억 원 이하가 78%에서 9.2%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집은 사실 씨가 말랐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값이 뭐 6배 올랐다, 5배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 세금 기준은 그대로잖아요. 취득세 기준, 뭐 양도세, 누진세율 구간, 증여세, 뭐 상속세도 그대로기 때문에 실질적인 또 증세의 효과를 국세청이 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구간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은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와중에 경매에 뛰어드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미라클 중에 한 분도 경매에 응찰을 하셨는데 결과가 좋지는 않았다고. 요즘에 빌라 경매가 많아요. 많죠. 근데 한참 빌라 시장 안 좋다고 했잖아요. 전세 사기도 많고 뭐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빌라도 서울이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서울에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 하겠다, 모아타운 하겠다, 여러 가지 기존의 개발을 꿈도 못 꾸던 지역들이 지금 구역으로 막 지정이 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나는 그냥 하나 샀는데 구역 지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몇 억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공 사례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경매 시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그 안 되신 분 있었다고 했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례를 보면 이제 마포 합정동에 연립주택 2층짜리 뭐 경매가 하나 나왔는데 52명이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 가격의 189%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52명이면 사실 안 되잖아요. 반에서 1등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아까 그 우리 미라클도 20분이 응찰을 해서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명이 나야 되는데 돈을 얼마나 높게 적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189%라고 하니까 감정 가격의 거의 2배 정도를 적어야 되니까 실제로 뭐 광진구 자양동은 250%, 2.5배 정도
정도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점도 감안을 해서 그냥 감정 가격이 한 120% 잡아가지고는 지금 서울의 빌라를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매를 경매로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배 이상은 줘야 된다. 결론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네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10월에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10년 사이에 가장 적대요. 그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죠.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전국 입주 물량도 전국 입주 물량이 1,200가구 정도. 전국 입주 물량도 작아요. 작은데 수도권의 이 중에 10분의 1 수준인 1,128가구니까 이 정도면 뭐 거의 입주 물량이 없다. 서울은 46가구고요. 46가구요? 네, 10월 전체 다 합쳐서? 네, 서울은 46개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도 742개밖에 안 되고요. 인천이 340개니까 진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입주 물량이 안 나와도 사실 집값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뭐 어떤 대출 규제가 나온다든지 공급 대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집값이 너무 고평가야 아니면 금리 뭐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집을 안 살 수도 있는데 네.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은 올라갑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이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두 번째는 매물이 또 안 나와요. 요즘 현상이 이게 매물이라도 나와주면 괜찮은데 매물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정부가 또 전세 대출 규제하게 되면 또 월세 가격 올라가게 되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일단 매물을 보게 되면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올 초 대비 한 25% 정도 서울 아파트 그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고요. 네. 6.27 대책 이전 대비 4.4% 정도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게 좋아 뭐 전세 대출 규제하고 어려워졌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게 되면 일단 매물이 없습니다. 아, 전세는 진짜 구하기가 진짜 어렵군요. 예, 매물 자체가 구하기 어려우니까 뭐 가격을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매물이 없는 집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공급은 추가 안 되는데 어쨌든 2+2 정책이 있으니까 매물은 계속 잠길 테고. 그렇죠. 근데 봄 가을이 원래는 이사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예전에는 홀수해 효과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2년 단위로 전세 계약할 때는 네네. 그때 이제 반짝 올라가는 효과인데 요즘에는 철이라는 게 따로 없고 많이 바뀌었나 봐요. 이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KB 부동산 통계를 이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1987년에서 2024년까지 이제 한 38년간의 흐름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2014년까지는 그래프를 좀 보여주면 좋은데 2014년까지는 네. 계절에 따라서 봄에 한번 쭉 치고 올라가고 가을에 쭉 올라가고 이게 봄, 가을, 이사철이라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루틴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이런 루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미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뾰족뾰족 두 번 삼각형이 올라가잖아요. 네. 연초에 2월에 3월에 학교 보내기 전에 한 번 그러니까요. 뾰족 올라가고 네. 뒤에 뾰족은 요게 9월입니다. 2014년까지 먹혔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런 패턴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러냐고 보니까 이제 결혼 시기가 5월의 신부, 요즘 무슨 5월의 신부입니까? 그냥 아무 때나 예식장 잡히면 그냥 해버리고요. 주말이 아니라 평일 저녁에도 이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아예 루틴 자체가 달라졌고 안 하시는 분들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자녀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 변화가 있다 보니까 아예 이제 이사 수요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달라진 트렌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철이라는 게 점점 사라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딸기도 이제 여름에도 먹으니까 그렇죠. 모든 게 이제 달라지는. 근데 모든 게 모든 철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수박도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복숭아. 아 그러네. 복숭아는 저장이 안 되거든요. 아 통조림 말고 생 복숭아는 그 철에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조림을 좋아하나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오랫동안 믿었던 질서 같은 게 바뀐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지방에서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고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네. 지방의 별장 개념으로 세컨홈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요거는 각종 혜택을 드릴게요라는 정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요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있었으면 좋았는데 효과가 없는 거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뭐 당연히 효과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효과가 있었던 지역이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5개 지역 가운데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5개밖에 없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뭐 30% 넘게 오히려 거래량이 더 줄어든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게 되면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에 2주택 이상 가진 사람이 사도 안 되고
그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사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가격 기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나라면 내 자녀라면 과연 지방의 아파트 인구 소멸 지역에 하나 사고 싶을까? 사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은 좀 부족한데 정부도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보완을 할 텐데 보완하기 전에 저는 처음부터 좀 더 진지하게 나라면 나도 사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467님, 저희 조카도 집 구하는 것에 맞춰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요상한 시대 하셨는데, 아니, 제 동생 결혼할 때도 그렇고, 네. 동생 친구들, 후배들. 다 그렇죠. 이제 거의 다 결혼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거의 네. 다 매진됐어요, 이제. 매진. 안 할 친구들만 남아있는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뭐 그럼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예약을 하던데, 예식장 구하기도 어렵고요. 집 구하기는 더 힘들고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힘든 상황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변치 않는 거지? 내후년까지. 와 내후년까지 변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청약부금, 청약예금 이 통장을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걸로 바꿔주는 시한을 연장해 준대요. 이거 이름 그냥 주택 청약용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하면 안 되나요? 요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그냥 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합통장은 민영, 공공주택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한 거고요. 부금 예금 통장은 민영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꿔준다는데 안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청약할 때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부금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꾸게 되면 이제 민영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예전에 붙던 금액 기간을 다 인정해주게 되고요. 공공을 신청할 때는 전환 시점부터 인정을 해주지만 손해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하셔라. 앞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3기 신도시 네. 공공택지 물량 한 37만 호 정도가 2030년까지 정부는 착공하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 안 나오더라도 분양 잔치 열리니까 공공 분양 물량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자, 생숙 얘기는 이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2027년부터 강제금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시설을 갖춰라 이 얘기인데 네. 못 갖출 것 같거든요. 당장 이거 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예 받으려면 숙박업 신고해야 됩니다. 그냥 숙박해. 공식적으로. 왜 생활형 숙박 시설이니까 숙박을 하든지 아니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 이거 두 개를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데요. 공시가격의 건축물 공시가격의 10%니까 공시가격이 1억만 돼도 이게 1,000만 원이 되잖아요. 매년 내야 되거든요. 아우,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엄청나죠. 이거는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어떻게든 숙박업을 하시든 용도 변경을 하시든 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좀 억울하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말이에요. 분양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이 있는데 억울하다고 해서 지금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네. 때문에 빠른 방법 해결책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데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